제가 이제 이 일을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임대소득 관련돼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어떤 질문은 너무 이제 그 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뭐 내가 집이 있는데 밑에 지하에 렌트를 주고 아니면 방 하나를 렌트를 주고 굉장히 그 단순하고 심플하고 번거로울 것도 없고 뭐 그런데 무조건 세금 보고를 임대소득을 보고를 해야 되느냐?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 금액이 적다, 공간이 적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보다도 이 세입자들이 자기 세금 보고할 때 이 집의 주소를 사용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세무서는 이 집 주소를 서치를 하면은 여러 사람의 세금 보고에 집 주소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쉬운 렌트고 금액이 적은 렌트고 하더라도 그 보고를 하는 거가 원칙이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비어 있던 기간도 임대 경비는 공제가 가능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고 이제 중간에 비어 있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수리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집을 사서 테넌트를 구하는데도 시간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이제 본의 아니게 비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비어 있는 기간에도 수입이 하나도 없지만 그 임대 공간에 대한 경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이제 손실을 날 확률이 높죠. 초기에 이제 비어 있었기 때문에 경비만 있고 이런 경우도 열심히 보고를 하고 다른 소득에 준해서 공제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 관련 경비는 전체가 아닌 그 임대 준 부분에 공제 가능한가? 예,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집을 전체 스퀘어핏이 2,500건평인데 내가 베이스먼트를 임대를 주고 있다면 1,000스퀘어핏이 사용되고 있고 임대 공간으로 그럼 그 포션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베이스먼트로 해서 1,500불을 매달 받고 있고 그리고 1,500불이 수입이 되고 그리고 뭐 재산세, 보험금, 스트라타피 다 이제 그 공간 비율 계산해 가지고 스트라타피는 없겠죠 집이니까 재산세 그죠 그런 거 다 계산해서 그 퍼센티지만큼은 공제 가능하겠죠. 집 수리는 임대소득의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네, 단 이 집 수리가 그 임대 수입에 직접 그 필요한 수리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위에 1,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리는 1, 2층이 이루어졌다면 베이스먼트를 임대주고 있다면 직접 경비가 아니겠죠. 그래서 집 베이스먼트를 수리한 경비, 임대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수리비는 예, 공제 가능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세탁기 교체도 공제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쓰는 공간이 아니고 임대준 세입자가 사용하는 가전기계나 세탁기 교체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수리비와 틀리게 그 당해에 바로 공제 처리가 경비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자산 처리를 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공제합니다. 연 20% 정도의 감가상각으로 자산을 잡고 그 가전기기나 세탁기 같은 경우는 매년 20%씩 어, 매년 공제를 해서 가격이 없어질 때까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집 구매 시 얻은 은행 이자 중 이자 경비만 공제가 가능한가? 네, 내가 이제 몰개지를 얻어서 은행에다가 4,000불을 지불을 한다. 근데 이제 그 4,000불이 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손익계산을 할 때는 이자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4,000불 중에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몰개지를 보면 그 중에 요즘같이 고이자인 경우 3,000불이 이자고 1,000불이 원금 상환이다. 그랬을 때는 3,000불만 4,000불 중에 3,000불만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 1,000불은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고객분들이 나가 임대를 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다. 계산해 보니까 뭐 전혀 이익이 없고 돈 남는 게 없다. 근데 왜 세금 이익이 나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근데 그게 대부분 이 이유입니다. 원금 상환은 경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남질 않았지만 손익계산상으로는 이익이 원금 상환 정도만큼 이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자주 접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내 돈을 넣고 다운페이하고 몰개지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본인 집에서 몰개지를 얻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그러면은 그 임대소득의 경비로 이자 경비로 내가 얻은 이 집 담보로 얻은 몰개지 외에 이렇게 그 가족들이 빌려준 돈의 이자 지불금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 네, 당연합니다. 이것도 뭐 내 돈이냐, 은행 돈이냐, 가족 돈이냐, 어쨌든 이자가 지불됐으면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요. 단 내 명의의 이자가 아니고 그건 가족 명의의 이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이자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가족들한테. 그래서 가족들한테 연 이자율 몇 프로, 뭐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율을 지불을 하고 그 금액을 공제하고요. 그 지불된 이자금은 그 가족들이 이자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집을 몰기지로 얻어서 이제 뭐 아들 그 집 살 때 이제 지불했던 도와줬던 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몰기지 얻은 이자 경비가 있을 거니까 아들한테 받은 이자 수입과 경비를 이제 같은 금액이면 상쇄되니까 이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그 임대 계약을 하다 보면은 처음 그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습니다. 보통 시큐리티 디파짓이 마지막 달, 그죠? 마지막 달 거를 디파짓을 받고 이제 그것을 이제 테넌트가 이제 디파짓으로 받고 나중에 이제 다 해서 청소 다 끝나고 잘 마무리되면 돌려주는 그런 리펀더블 디파짓이죠. 근데 요거는 일단 수입은 아닙니다.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마지막 달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건 굳이 수입으로 잡을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 달에 내가 이 돈을 이제 받은 거를 이제 돌려주면 그거로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 돌려주지 않고 내가 이제 뭐 수리비 같은 걸로 이렇게 마지막에 계약할 때 안 돌려주고 갈 수도 있거든요. 너무 데미지가 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그때 수입이 되겠죠. 아홉 번째, 법인으로 임대 부동산을 구매하고 법인으로 세금 보고하는 게 가능한가? 근데 요즘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게 임대 수입이고 커머셜 프로퍼티는 당연히 이제 법인으로 하는 게 맞는데 레지던셜 프로퍼티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한가, 법인으로 하는 거가 어떤가, 장단점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인으로 하시면 뭐 최고의 단점은 번거롭고 수수료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죠. 법인으로 한다고 해서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중에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가 별로 수익성도 안 나고 법인의 장점을 살릴 수도 없는데 괜히 수수료만 나오고 번거로운 그런 후회 그런 게 이제 바텀라인인데 그러지 않고서는 뭐 이렇게 법인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장기간 보유할 부동산이라고 본다면 이 법인을 통해서 그 상속 증여 프레임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을 이용을 하면은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인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해에 너무 많은 소득이 잡혀서 높은 누진율 적용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피할 수 있어서 텍스 플래닝이 가능하고요. 텍스 디포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콘도 한 채, 뭐 타운하우스 한 채, 뭐 이 정도 갖고 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이상의 멀티 프로퍼티나 아니면 좀 규모가 있는 부동산을 할 때는 법인의 장점을
충분히 인조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매년 세금 보고 시 감가상각을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가? 감가상각은 잘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의 금액이 둘로 나눠지죠. 토지와 건물. 건물은 연 4%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타운하우스, 콘도, 뭐 단독주택 다 가능합니다. 거기도 토지와 건물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감가상각은 모든 부동산에는 가능한 얘기인데 rule of thumb은 안 하죠.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세금을 지금 내냐 나중에 내냐 이런 차이잖아요. 지금 열심히 감가상각해서 현재 세금은 뭐 net 인컴을 줄일 수 있고 세금을 덜 낼 수는 있지만 나중에 팔았을 때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게 보편적인데 또 이제 그 감가상각 안 하는 이유가 제 과거 세미나를 보시면은 일렉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이제 살다가 임대를 주기 시작해서 사용 변경이 일어나고 아니면 임대를 주다가 내가 들어가 살기 시작해서 사용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일렉션을 통해서 과거 임대 줬던 4년간은 산 걸로 간주받는 그 일렉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 첫 번째 조건이 감가상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그런 이유로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는 거에 유리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무슨 밴쿠버 시내가 아니고 외곽이다. 뭐 캘거리 에드먼턴 아니면 뭐 좀 더 센트럴 캐나다 쪽이다. 이런 경우 그 임대 수익성만 높고 사실 미래의 양도소득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좀 대도시보다 낮은 편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게 이게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그 대신에 이제 산 금액에 비해서 임대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다 낼 수는 없으니까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연금 받는 분이다. 당장에 임대 수입이 이게 다 잡히면은 연금이 많이 준다. 이런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팔 때는 팔 때 얘기고 당장에 이제 가구당 소득을 줄여서 연금 금액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11번째, 수리비와 업그레이드의 경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 세법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제 집에 어떤 그 레노베이션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이게 수리비가 되면 당해에 100% 공제가 되는 거고, 레노베이션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면 자산 처리가 되어서 빌딩에 들어가고, 이건 이제 팔 때에 그 취득원가로 잡혀서 팔 때 사용 경비로 코스트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루를 다시 깔았다. 내가 페인트를 다시 했다. 이런 건 업그레이드죠. 그러니까 저 현재 상황보다 더 좋게 하는 거 업그레이드. 이거는 빌딩의 자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수리비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았을 때 코스트로 잡고 양도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수리비냐? 문짝이 고장이 났다. 자물쇠를 바꿨다. 예, 그리고 뭐를 고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수리비죠. 예, 그 외에 현재 상황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는 이제 다 이제 레노베이션이고 자산 처리돼야 되고 건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12번째, 공동명의인 경우 임대소득을 각자 지분대로 보고해야 되느냐? 네, 공동명의가 아까 그 공동명의 종류가 조인트 오너십이 있고 테넌시 인 커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인트는 3명의 명의가 있으면은 33%씩을 보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테넌시 인 커먼은 지분율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분율대로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를 물어보냐면 이게 실소유주와 이 명의자가 틀린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은 아들이 사용하고 하는데 뜬금없이 부모님 명의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조인트로.
그 이유는 이제 몰개지를 얻을 때 은행에서 부모님 명의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몰개지를 못 내준다. 왜냐하면 담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이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님 집인데 자녀분 이름이 뜬금없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은 분이 계신데 이제 그 자녀분이 같이 조인트로 해서 나중에 상속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조인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명의는 들어와 있지만 명의자와 실소유주는 틀린 거죠. 실사용자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게 임대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굳이 명의만 빌려준 그 명의자, 실사용을 하지 않는 실소유주가 아닌 분이까지 소득을 나눠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실사용을 하고 있는 자녀분 이게 이 보고를 임대소득을 보고하면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베어 트러스트 어그리먼트를 써서 이 집은 내가 조인트로 그 몰기지 목적으로 내가 명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들어와 있지만 실소유주는 아들이다. 아들이 모든 걸 실소유하고 있다라는 베어 트러스트 어그리먼트를 쓰고 그리고 그 관련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요즘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베어 트러스트 어그리먼트를 쓴 경우는 underused housing tax 보고도 해야 되고 또 3월 달에 그 트러스트 리포팅 T3 보고도 3월 달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도 법적 명의만 있느냐 실소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적 명의만 넣어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그 임대소득 보고를 13번째, 임대 손실은 다른 소득에 공제 가능한가? 네, 임대 손실은 사업 손실이고 모든 소득에 한해서 그 당해 손실은 공제 가능하고요. 그 당해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미래로 이월할 수 있고 과거에 세금 낸 게 있으면 3년 뒤로 가서 또 사용이 가능하고 올해 당해 사용이 안 된다면 미래는 한 20년 정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 손실과 적자 보고를 하면 세무감사의 확률이 높아지는가? 네, 그건 사실입니다.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내는 경우보다는 손실이 나는 경우는 정부가 더 자세히 보고 질의도 하고 소명결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났을 때는 누가 이거를 보자고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수증이고 뭐고. 네, 그게 맞는 조치고요. 15번째, 세입자와 임대계약서도 항상 작성해야 되느냐. 임대계약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BC 테넌트 브랜치 웹사이트 가면 스탠다드 폼이 있습니다. BC 테넌시 어그리먼트라고. 아주 복잡한 폼도 아니고요. 뭐 작성하는데 뭐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무조건 작성해서 서로 사인하고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랬을 때 이제 내보내고 나가고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임대 보호를 수입을 보고하는데 중요한 근거 서류가 되고요. 그죠? 또 이제 인상 씨가 이제 곧 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료를 지불했을 때에 BC 정부에서 2023년부터 지불하는 세입자 특별 환급금 400불을 클레임하는데도 테넌시 어그리먼트 임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든 랜드로드 입장이든 테넌트 입장이든 이건 뭐 쓰는 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콘도와 타운하우스도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가? 이건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콘도와 타운하우스의 공통점은 건물 스트라타가 보험을 들죠. 재산세 보험을, 프로퍼티 보험을, 라이빌리티 보험도 들고요. 그러면 이제 유닛 오너들 입장에서는 스트라타가 건물 보험을 다 드는데 내가 왜 보험을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그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 워러 데미지가 나고 파이어 데미지가 나고 스모크 데미지가 나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프로퍼티 인슈런스로 커버가 되지만 그 안에 컨텐트에 대한 보험은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다른 유닛에 데미지가 났을 때는 내가 보험이 있자 없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 오래 사신 분일수록 이게 여기에 둔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게 많다. 이게 제 이제 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시작되는 BC 임대차 세금 환불 프로그램.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인상 씨가 얘기한 준비한다는 그 얘기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네, 이제 임대 보고는 사실은 그 일방적인 보고였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관련된 임대 지불에 대한 보고는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세입자들도 랜드로드가 누구고 주소지가 어떻고 렌트를 얼마 내고 있고 몇 월부터 임대비를 내고 있고 이런 걸 다 세금보고가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는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다 세무서에 기록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임대소득 보고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실 보고 그리고 미리 준비 서류 소명자료 준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랜드로드 건물주인으로서 그 임대소득을 보고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이제 자주 접하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